자, 페이지 48쪽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돌턴과 그 다음에 톰슨, 러더퍼트 원자 모형까지는 새로운 입자의 발견 때문에 원자 모형이 변천되었다라는 것들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안된 모형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문제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을 거라는 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면서부터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이론 자체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바로 전자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표현한 뭔가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안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현대의 원자 모형인 오비탈입니다. 자, 페이지 48쪽에 첫 번째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의 등장 배경이 나와 있는데 보어 모형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어 모형의 한계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는 말 그대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어의 한계가 첫 번째, 바로 다전자 원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전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없었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선의 위치가 하나만 나타나요. 선의 개수가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2개, 3개, 4개가 겹쳐서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나타날 수 없는 위치의 선들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의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불확정성의 원리.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를 눈으로 관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론 하에서 이 원자 모형이 크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현대적 원자 모형, 바로 오비탈입니다. 자, 오비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궤도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오빗에다가 AL을 붙여놓은 거죠. 그게 이제 오비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용어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오비탈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제안된 원자 모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자 모형이 과거에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든 것은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붙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에너지 준위로 계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도 오빗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 오빗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궤도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었던 보어의 원자 모형의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그 궤도를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확률 자체를 표현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궤도 함수,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모양이나 또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뒤로 넘어가면은 옆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때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도 썼었던 그 각각의 전자 껍질에 부여된 숫자, 그 숫자인 주양자수와 함께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는 SPDF 등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런 크기들을 이야기하는 게 양자수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양자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방양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스핀양자수 또는 자기양자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양자수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전자 껍질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넘버, 그것을 뜻하는 n,
오케이? 그래서 K 껍질은 주 양자수가 1이다. 그 다음에 L 껍질은 주 양자수가 2다. M 껍질은 주 양자수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이 주 양자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는 양자수인데 이 방위 양자수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뿐만이 아니라 모양까지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바로 기호로 나와 있는 S, P, D, F 이런 것들을 쓰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스핀 양자수나 자기 양자수도 전자의 에너지 크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양자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화원에서는 스핀 양자수나 자기 양자수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주 양자수와 방위 양자수 이 두 가지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가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 특강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한두 번 정도는 분명히 들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자수 중에서 주 양자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요, 주 양자수가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전자 껍질에 있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위 양자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방위 양자수까지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전자의 에너지 크기를 계산할 때 일정한 공식을 따라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 양자수의 에너지 준위 E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에 뭐 1312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원자들도 주 양자수의 에너지 크기를 계산할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거든요. 다만 상수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K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당연히 주 양자수에 1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작고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 양자수에 의해 에너지가 결정된다면은 K가 가장 작고 L, M, N 이런 식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커지겠죠. 맞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방위 양자수의 개념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에너지 크기를 계산할 때는 S보다는 P가, P보다는 D가, D보다는 F, F보다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오비탈들이 더 에너지가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앞서 수소 원자는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주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위 양자수의 개념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소 원자도 결과적으로 주 양자수와 방위 양자수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에너지 크기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방위 양자수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전자 원자는 둘 다 감안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오비탈 종류부터 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교재 보시면은요, 사이언스 디저트에 오비탈의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밀도 모형이고 하나는 경계면 그림이에요. 그죠? 이때 전밀도 모형은 앞서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다만 확률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만한 확률이 있는 지점들을 점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전밀도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똑똑똑똑똑똑똑 찍어보면은 점의 밀도가 높거나 또는 진하게 표현되는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인즉슨 어차피 확률상 많이 발견될 확률이, 그러니까 발견될 확률이 를 점으로 찍었을 때 그 점을 많이 찍은 장소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밀도가 높거나 아니면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장소가 결과적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림을 봤을 때 가운데 X축, Y축, G축의 중심에 원자의 핵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원자의 근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확률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밀도 모형으로 가지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때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전체 발견 확률, 이것을 따져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원자 핵이 있는 건데,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체적으로 발견될 확률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전밀도 모형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경계면 그림을 볼까요? 경계면 그림을 보면은, 경계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공간을 나타낸 것으로 경계면 밖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 이런 식으로 X, Y, G 이렇게 있을 때 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전밀도 모형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지점들을 점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맞죠? 점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점 하나하나가 각각 발견될 확률 자체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확률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나타난 게 바로 전밀도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찍은 점들 중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만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낸 모형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계면 그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의 구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이 될 텐데, 이때 원자핵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가야지만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지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면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내부나 또는 외부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 이러면 잘못된 거죠.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밖에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있는 거예요. 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계면 그림은 90% 확률이 넘는 지점들, 그런 지점들만 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것 뿐이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고요. 이 경계면 그림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90% 이상이 되는 지점들,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요 경계면 그림의 요 경계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차이가 뭔지 좀 구별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방위양자수에 이렇게 4가지의 오비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 4가지의 오비탈들은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제일 먼저 S오비탈입니다. S오비탈은요, 오비탈의 모양이 구형의 오비탈이에요. 구형의 오비탈. 그리고 방향성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원자핵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종류는 한 종류죠. 한 종류. 그리고 이 S오비탈은 이 전자 껍질의 종류 중에서 주 양자수 1번부터 한 개씩 존재를 하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비탈을 표현할 때 각각의 오비탈의 종류 앞에다가 주 양자수를 부여해서 이 오비탈이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S오비탈은 1번 전자 껍질부터 존재를 하니까 당연히 1번 전자 껍질에 S오비탈이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오비탈에 S오비탈이 하나가 있어. 3번 전자 껍질에도 S오비탈이 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얘네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이 지금 오비탈의 종류 중에 첫 번째 S오비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오비탈을 보면요, P오비탈은 모양이 아령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령 모양. 그러면서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4가지의 오비탈 중에서는 S오비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의 오비탈들은 모두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원자핵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고 또는 없고 이렇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세 종류의
p-오비탈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존재하는 세 종류의 오비탈이 각각 x축, y축, z축으로 각각 아령 모양의 오비탈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x, y, g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x축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이 있고 y축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G축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이 있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바로 이제 p-오비탈이죠. 그래서 각각 세 종류를 px, 그 다음에 py, 그 다음에 pz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x, y, z는 각각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p-오비탈은 주양자수 2번부터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1번 오비탈에는 1번 전자껍질에는 p-오비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 바로 2p부터 오비탈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3p, 그 다음에 4p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건데, 이때 각각 p라고만 적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각각 방향성을 부여하려면 epx, epy, epz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것이 p-오비탈입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는요, 지금 현재 s-오비탈과 p-오비탈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나머지 오비탈, d-오비탈이나 f-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필요 없고요. 그냥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 정리를 해두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5종류가 존재를 하고, 주 양자수는 3번 전자껍질부터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f-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방향성이 있고요. 따라서 7종류가 존재하면서 주 양자수는 4번 전자껍질부터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나머지 내용 푸는 거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주 양자수는 전자껍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주 양자수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고 주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위 양자수의 개념까지 도입을 해보면은 s-오비탈은 p, p-오비탈보다는 d, d-오비탈보다는 f의 오비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수소 원자는 오로지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된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실제로 수소 원자도 이런 방위 양자수의 오비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가 각각 S나 P, D, F에 각각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수소 원자는 예를 들어 전자가 1S에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인 2S의 전자가 있거나 또는 2P의 전자가 있을 때, 원래대로라면 S보다 P가 에너지가 크지만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만 영향받아?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영향받으니까 S랑 P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3S, 3P, 3D가 존재할 때도 얘네들은 모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가면은 4S, 그 다음에 4P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때 얘네들도 어차피 에너지 준위는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얘네들은 주 양자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방위 양자수의 개념까지 도입이 되니까. 따라서 전자가 1S에 있을 때가 가장 작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S랑 2P 오비탈이 존재를 할 때 2S에 있느냐 2P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가 달라진다. 즉 S보다는 P가 크니까, 그지? 이때 2S보다 2P의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이때 p-오비탈에는 종류가 3종류가 있고, 뒤에 가서 d-오비탈이나 f-오비탈도 5종류, 7종류씩 있는데, 이 각각의 오비탈의 종류들은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에너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p에 있을 때도 2px에 있느냐, 2py에 있느냐, 2pz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각각 오비탈의 위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에너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하지만 이제 3S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 양자수가 달라지니까 에너지 크기가 커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3P조차도 3S보다는 에너지가 클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3D가 존재하지만, 이때 주 양자수와 방위 양자수의 개념을 모두 다 도입을 해보면은 이때 3P 다음에 3D가 오는 게 아니라 4S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D가 온 다음에 4P가 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약간 좀 특이한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 3P부터 4S, 3D, 4P 이런 식의 에너지 준위가 앞서 수소 원자랑은 좀 많이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우리가 보는 교재 페이지 5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50쪽에 보시면은요, 위에서부터 지금 현재 오비탈의 표시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오비탈을 표시할 때 각각 제일 앞에다가 주 양자수 써주고,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비탈의 종류 하단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얘네들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면서 위쪽에다가는 채워진 전자수를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밑에 전자 껍질의 오비탈의 수와 최대 수용 전자수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에 따른 전자 배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상태의 전자 배치가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차피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전자가 1S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근데 만일 다른 전자 껍질 또는 다른 오비탈로 전자가 전이됐을 때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수소 경우는요, 자,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네 번째, 그리고 여기가 뭐 무한대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때 Y축 높이가 에너지 크기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이랬을 때 각각의 오비탈의 에너지들을 표현을 해볼 건데,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1S가 있을 때 그 S 오비탈의 에너지를 여기라고 기준을 딱 잡아주면은요, 두 번째 2S 오비탈은 당연히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여기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에너지 크기입니다. 알았지? 자, 그랬을 때 2P 오비탈은 같은 위치, 같은 높이에 이제 2P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 3S가 있고 3P가 있고 그 다음에 3D가 있고, 그지? 그리고 네 번째 전자 껍질에 뭐 4S가 있고 4P, 4D, 4F 뭐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자가 어느 전자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요 에너지, 요 에너지, 요 에너지, 요 에너지만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2S에서 1S로 전자가 전이됐을 때 2번과 1번 전자 껍질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P에서 1S로 전자가 전이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2S에서 전이되든 2P에서 전이가 되든 어차피 방출되는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선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2S와 2P 사이를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크기는 변함이 없겠죠. 방출되는 빛도 없고 흡수되는 빛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3S에서 2S로 전자가 전이됐을 때 요만큼 차이의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3S에서 2P로 전자가 전이가 돼도 똑같이 에너지 크기는 같이 방출된다는 거. 이거는 3P에서 2S로 가든 3P에서 2P로 가든 동일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빛의 흡수 또는 방출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비탈들이 존재하지만 어찌됐건 수소 원자의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바뀌죠. 자, 요게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뭐 위에 무한대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를 지금 현재 분명히 에너지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다전자 원자 에너지 준위 한번 그려봅시다. 제일 에너지가 작은 1S는 여기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S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P 오비탈은 2S보다 에너지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약간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쪽에. 그리고 나서 3S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3P가 여기에 있겠죠. 에너지가 좀 더 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3D가 여기 4번 전자 껍질보다 에너지가 작은 상태가 아니라 여기 정도의 에너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4S는 여기에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라면은 2s에서 1s로 전자가 전이됐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될 거고요. 2p에서 1s로 전자가 전이가 된다면은 앞서 2s에서 전이될 때보다 조금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빛의 파장이 다뤄지니까 선의 위치가 차이가 나겠죠. 맞죠? 그러면서 2p에서 2s로 같은 전자 껍질 내로 이동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빛이 방출이 돼버릴 것이고요. 그제? 3s에서 2s로 떨어지느냐 3s에서 2p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를 겁니다.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4s에서 3s로 전자가 전이되거나 4s에서 3p로 전자가 전이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세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가 됐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빛을 방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4s에서 3d로 전자가 전이가 돼버리면요 에너지가 커지니까 도리어 안쪽 전자 껍질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흡수해줘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누누이 Y축은 에너지 크기다라고 자꾸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이것을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꾸 학생들이 이 모형을 보고 아, 저게 오비탈의 위치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ES가 딱 있어. 그런데 EP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과 세 번째 전자 껍질 사이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3S, 3P, 3D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3D를 네 번째 전자 껍질 바깥쪽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위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에너지 크기예요. 그 말인즉슨 에너지 크기로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E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의 ES의 오비탈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에너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위치는 둘 다 그냥 두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3S든 3P든 3D든 모두 다 전자 껍질은 세 번째 전자 껍질. 그죠? 마찬가지로 4S, 4P, 4D, 4F도 모두 네 번째 전자 껍질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모형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쭉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전자가 배치되는 원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자 배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게 말 그대로 전자 배치 원리죠. 자, 봅시다. 현대적 원자 모형인 오비탈에서 전자의 배치 원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죠. 싸움의 원리. 이때 첫 번째 싸움의 원리는요, 에너지 준위가 작은 오비탈부터 먼저 채운다. 자, 이 그림에서 싸움의 원리는요, 전자를 배치할 때 항상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오비탈부터 먼저 채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수소는요, 어차피 전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소는 전자를 1s에다가 하나를 딱 채워주고 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다 채워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맞죠? 근데 만일 예를 들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같은 다전자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 오비탈의 종류들이 달라도 에너지 준위가 같은 상태라면요, 예를 들어 싸움의 원리라면 일단 1s부터 먼저 전자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자를 채울 때는 ES나 EP 오비탈이 어차피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 ES를 먼저 채우든 EP를 먼저 채우든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둘의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 아무데나 먼저 채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3S나 3P나
3D나 뭐 이런 것들을 채워버리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간다. 이게 지금 일단 수소나 또는 수소와 같은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다전자 원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다. 이걸 설명하는 게 싸움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다전자 원자는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또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를 배치할 때 제일 먼저 1s에다가 전자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2s 채우고 그 다음에 2p에 채울 겁니다. 맞죠? 근데 2p 같은 p 오비탈 같은 경우에 종류가 3개가 있잖아요. 2px가 있을 수 있고 2py가 있을 수 있고 2pz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 다 에너지 준위 같잖아요. 그러니까 채운다면은 2px를 먼저 채우든 2py를 먼저 채우든 2pz를 먼저 채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s 채우고요. 3p 다 채우고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어디부터? 4s부터 전자 채우고 그 다음에 3d로 넘어간다는 거. 맞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싸움의 원리입니다. 특히나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1s 채우고 2s 채우고 2p 채우고 3s 채우고 3p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4s를 채우고 3d로 간다는 것, 요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전자 배치는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나오죠.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전자를 배치할 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비탈당 최대 2개의 전자를 채운다는 거. 이때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오비탈이든 전자를 2개씩 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단 파울리의 베타 원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채워지는 2개의 전자에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는 거. 이때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움직이기도 하고요.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도 하고 제자리에서 스핀 운동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스핀 방향이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이냐 또는 반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되느냐? 우리가 전자를 배치할 때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정해지지 않은 공간이지만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안에 전자가 2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자들이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반발력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공간에 사이 안 좋은 녀석 둘을 집어넣으면은 둘은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공간을 뛰쳐나가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 내에 함께 들어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반발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를 채우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스핀을 하게 되면은 그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발력을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핀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오비탈을 이렇게 네모난 공간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때 전자를 위쪽 화살표랑 아래쪽 화살표로 이제 각각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오른쪽으로 스핀하는 것과 왼쪽 아래 방향으로 스핀하는 것, 그러니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각각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전자의 스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의 영향 같은 것들은 화학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물리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자가 스핀을 하는데 하나의 오비탈 내에는 2개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스핀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오케이? 하나의 오비탈당 최대 2개의 전자가 채워져야 되고 2개의 전자는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은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가능한 홀 전자 수를 최대로 한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용어는 홀 전자의 수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트의 규칙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버스 좌석의 원리죠. 버스 좌석의 원리.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 같은 걸 탔을 때 한 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 말고 두 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내가 버스를 딱 탔더니 뒤쪽에 그런 자리가 6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씩 2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각각의 자리에 사람들이 한 명씩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자리가 2개가 다 비어 있어. 그렇다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내가 가서 자리에 앉을 때 굳이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삐집고 앉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훈트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때 홀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2개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때 그 2개의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비탈 내에 전자가 딱 하나만 채워져 있는 상태. 그때 그 전자를 우리가 이제 홀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홀전자가 최대한 많게끔 배치한다. 이게 바로 이제 훈트의 규칙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홀전자를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 1s, 2s, 2p 이렇게 오비탈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전자를 채워보면은요 1s에는 종류가 하나니까 공간이 하나가 있을 거고 2s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이 하나가 있겠죠. 근데 2p에는 px, py, pz가 있으니까 공간이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싸움의 원리나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의 규칙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채워야 되는 전자는 1s의 요 방향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전자도 에너지 준위가 작은 1s부터 먼저 전자를 이렇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자는 2s에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여기다 채워버리게 되는 거겠죠. 됐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p에다가 전자를 채울 때는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px, 여기가 py, pz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어차피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방향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에다가 전자를 먼저 채워도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단 예를 들어 내가 먼저 여기에 전자를 채웠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자는 바로 옆에 px 옆에다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py나 pz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전자는 남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홀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전자가 생긴다면은 그 다음 아무데나 뭐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훈트의 규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 홀전자의 수를 최대로 배치한다 라는 게 이제 훈트의 규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전자의 배치 원리가 되겠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닥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잠깐 넘어가서 페이지 51쪽을 보시면은요. 자, 위쪽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 밑에 베릴륨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바닥 상태랑 불가능한 전자 배치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보면은 이때 ES 오비탈에다가 예를 들어 스핀 방향이 같은 오비탈을 2개를 채워놨을 때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는 아래 보면은 하나의 오비탈에 3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을 때 그제? 그래서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시중교재 문제들을 풀다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은요 가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도리어 이런 그림을 불가능한 전자 배치라고 하지 않고 들뜬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랑 들뜬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배치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배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했을 때 그 바닥 상태가 아니면서 전자 배치가 가능한 것들을 이제 들뜬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예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 2개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진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금방 다른 전자 배치로 바뀌어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좀 이제 작년만 해도 사설 모의고사 이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를 들어 두 번째 있는 배치 있죠. 두 번째 배치를 보여주고 이 내용을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들뜬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왜 들뜬 상태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배우다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EBS에서 이걸 분명하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배치가 나오면 무조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그림 살펴봤고요. 중간에 사이언스 디저트에 선생님이 좀 전에 스핀 방향 이야기했었죠? 그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전자가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훈트의 규칙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한 게 52쪽에 보시면은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탄소 원자의 몇 가지 가능한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죠. 따라서 전자가 6개가 있어야 됩니다. 원자니까요. 맞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얘네들 전자들을 오비탈에 배치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닥 상태 오비탈로 표현을 해보면은요, 1s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2s에 몇 개? 2개. 2p에도 2개가 채워져야지만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를 보면은요, 가를 보면은 1s나 2s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2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의 오비탈이 있지만 그 중에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s, 2s까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2p 오비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가 무슨 상태? 바닥 상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무슨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 같은 경우에도 1s나 2s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p 오비탈에서 지금 현재 전자가 여기랑 여기가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채우든 이렇게 채우든 다 상관없죠. 얘도 무슨 상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다. 그리고 마지막 나 같은 경우에는 2s에 지금 현재 전자가 하나밖에 안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2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씩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이니까 얘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나가 가보다 안정한 전자 배치이다. 그죠? 나는 바닥 상태고요. 가는 들뜬 상태입니다. 나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기억 맞고요. 니은에 다에서 2s랑 2p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 같을까요? 요 2s랑 요거 2p 에너지 준이 같습니까? 다르죠. 2s부터 먼저 채우는 것은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가 더 작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 라는 들뜬 상태이다. 그렇죠. 들뜬 상태. 그지?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내용들 좀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고 바로 문제를 한번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페이지 중에서 페이지 50쪽으로 잠깐 좀 넘어가시면요, 50쪽의 위쪽에 각 전자 껍질의 오비탈 수와 최대 호용 전자 수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 원리를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전자 껍질의 종류가 K 껍질이 있고 L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M 껍질이 있고 N 껍질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자 이거죠. 자, 이때 주 양자수는 각각 K 껍질이 1, L 껍질이 2, M 껍질이 3, N 껍질이 4 이런 식이겠죠. 그랬을 때 K 껍질에는 1s 오비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 껍질에는 2s랑 2p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M 껍질에는 3s, 3p, 3d 오비탈이 존재하고 N 껍질에는 4s, 4p, 4d, 4f 오비탈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지금 현재 선생님이 적어놓은 건 오비탈의 종류거든요. 오비탈의 종류. 그런데 이때 종류를 보면은 K 껍질은 S 오비탈 하나, L은 SP, M은 SPD, N은 SPDF 이렇게 각각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씩 존재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오비탈의 종류는 각각 그 전자 껍질의 주 양자수의 개수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비탈의 수는요,
수는요, 1s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L 껍질에 있는 1s, 2s도 하나밖에 없지만 2p는 3개가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3s 하나, 3p 3개, 3d 5개. 그 다음에 4s 하나, 4p 3개, 4d 5개, 4f 7개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수는 각각 1개, 4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16개. 이렇게 이제 개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비탈의 수는 각각 주 양자수에다가 제곱을 한 개수랑 똑같다는 이거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전자를 배치해 놓고 이때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표로 정리할 때 종류는 n이다, 수는 n의 제곱이다. 이거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다만 종류를 물어보는 것과 수를 물어보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최대 전자 수는요, 모든 오비탈당 전자가 2개씩 채워질 수 있으니까 1s에는 2개, 그 다음에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3d에 10개, 그 다음에 2개, 6개, 10개, 14개. 이렇게 지금 각각 채워져 버린다면요, 이때 K에는 2개까지, L에는 8개까지, M에는 18개까지, 그 다음에 4개, 4번 전자 껍질에는 32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은 2의 N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역시 저 전자수를 저렇게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씩 채워질지는 우리가 오비탈의 종류와 그 오비탈에 각각 몇 개씩 오비탈이 존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전자를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자, 넘어가셔서 다시 페이지 52쪽을 보시면은요, 전자 껍질에 따른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읽어보셔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넘어가셔서 페이지 53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원자가 전자 나와 있거든요. 원자가 전자. 그런데 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죠. 근데 이 원자가 전자가 예전 주기율표 할 때부터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운다면은 주기율표의 모양을 이렇게 간단히 딱 그린 다음에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있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겠지만 이때 20번까지는 3족부터 12족이었기 때문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그 다음에 18족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각각 전자들을 쭉 배치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같은 주기에 있는 전자들은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그래서 1주기는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각각의 족들에 해당하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족의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라고 딱 표현하면서 이때 원자가 전자들은 족번호의 끝자리랑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족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8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0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었죠. 그랬을 때 이미 벌써 우리는 원자가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어떤 전자들을 세워야 되는지 이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가 전자들을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주기율표상으로 원자가 전자를 물어본다면요, 학생들이 거의 원자가 전자는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최소한 원자번호 20번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워지고 두 번째부터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지?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원자가 전자 수를 틀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비탈로 가지고 물어보면 되게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뭐 6종류의 원소들이 쭉 있는데 그 6종류의 원소들의 원자가 전자 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리튬 나와 있죠.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아 여기에 있겠구나, 그지? 그럼 얘 원자가 전자 하나구나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오비탈로 표현을 해보면은 1s에 2개 채워지고 2s에 하나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원자가 전자에 해당하는 전자는 뭐지? 이러면은 아 요거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나트륨 있거든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요 녀석도 여기에 있네. 그러면 얘도 원자가 전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전자 배치해보면 1s2, 2s2, 2p 6개까지 10개 채웠어. 그런 다음에 3s에 하나가 있으니까 아 역시 원자가 전자는 하나겠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아래 나와 있는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지? 하면은 7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을 오비탈로 배치를 해보면은 1s2, 2s2, 그 다음에 2p 5 이렇게 적혀버리니까 자꾸 학생들이 원자가 전자의 수가 5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맞아요? 아니잖아.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따라서 1s가 k 껍질이고 2s, 2p가 l 껍질이라면은 당연히 원자가 전자는 l 껍질에 있는 2s의 2개와 2p의 5개를 모두 더해서 7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염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염소 원자 번호 17번이죠. 여기에 염소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은 배치를 해보면은 1s2, 2s2, 2p6 10개 채우고요. 3s2에 3p 5개를 채울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이러면은 여기까지가 K 껍질, 여기까지가 L 껍질, 여기까지가 M 껍질이니까 2개, 5개에서 7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학생들이 흠칫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문제에서는 원자 번호 20번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21번부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21번에 해당하는 원소가 SC, 스칸듐이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전자 배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비탈로. 그러면은 총 전자가 21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10개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s에 2개 채우고 3p에 6개를 딱 채우겠죠. 18개. 그런데 그 다음에 채우는 전자는 어디? 4s. 거기다가 몇 개? 2개를 딱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자가 하나가 남으니까 이때 전자는 3p에 하나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고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와, 원자가 전자 몇 개지?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헷갈리는데 여기서부터 좀 다시 적어보면은 3s에 2개, 3p에 6개, 그 다음에 3p란다. 3d. 3d에 1개. 그리고 나서 4s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네들을 전자 껍질의 위치 같은 걸로 표현했을 때 Y축이 위치가 아니라 에너지 크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3D는 4S보다 에너지가 큰 거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1S가 K, 2S, 2P까지가 L, 그 다음에 3S, 3P, 3D까지가 M, 그 다음에 4S만 N이니까 원자가 전자 몇 개다? 원자가 전자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원자 번호 26번이 철이거든요. 철, Fe. 그러면 철 같은 경우에도 전자 배치를 해보면은 1s2, 2s2, 2p6, 3s2, 3p6까지 해서 18개. 그런 다음에 4s에다가 2개를 딱 채워주고 나면은 6개 남으니까 그 다음에는 3d에다가 6개 딱 채우면 끝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 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M 껍질에 있는 4S만 얘네들이 원자가 전자 2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여기까지 다뤄지기는 좀 힘이 들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개념으로 원자가 전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실제 주기율표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1족, 여기가 이제 2족, 여기가 이제 3족부터 11족, 여기가 12족, 13족, 뭐 해서 쭉 17족, 그다음에 18족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운다면은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1족부터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까지 해당하는 원소들을 전형 원소라고 표현하거든요. 전형 원소. 근데 이런 전형 원소들은 모두 다 원자과 전자의 수가 족번호의 끝자리랑 일치해요. 알았어? 그런데 가운데 껴있는 이 원소들은 3족부터 11족, 얘네들 12족, 얘네들은 전형 원소는 12족까지입니다. 12족도 전형 원소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12족도 원자과 전자가 두 개거든요. 오케이? 근데 3족부터 11족까지는 전이 원소 또는 뭐 전이 금속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네들은 족번호가 3족부터 11족까지의 서로 다른 족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원자과 전자의 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족번호의 끝차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 아니면 두 개라면은 우리 실제로 전형 원소 중에서 1족이 원자과 전자 하나, 그 다음에 2족이 원자과 전자 두 개잖아요. 얘네 다 금속이잖니. 1족 알칼리 금속, 2족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전이 원소들도 족번호가 달라도 다 1족과 2족의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는 뭐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다뤄지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저런 개념이 있다. 대신에 오비탈로 가지고 원자과 전자수 판단할 때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알았지? 무조건 끝에 있는 숫자만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3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주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 A와 B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수소 원자의 ES랑 EPX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가의 A전이는요. A전이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1번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맞지? 전자가 뜯어지는 거야. 이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니까 당연히 빛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치? 빛을 흡수.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서 몇 번? 2번에서 1번 전자전이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줘야 되겠죠. 특히나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은 1번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됐으니까 이 영역은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옆에는 지금 현재 ES 오비탈, 이렇게 동그란 ES, 구형의 오비탈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X축으로 이렇게 아령 모양이 있는 EPX 오비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현재 오비탈은 누구의 오비탈? 수소 원자의 오비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둘은 지금 현재 둘 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S랑 P 오비탈이지만 에너지 준위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만약 이것이 다전자 원자라면은요, ES보다는 EPX 오비탈이 더 에너지가 크겠죠. 그런데 수소니까 ES랑 EPX랑 에너지 준위가 같아야만 합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가의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전자를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때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무한대까지 떼어내야 됩니다.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전자가 분명히 1번 전자 껍질에 있을 것이고 그 전자를 무한대까지 뜯어낸다면은 그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가에 비해서 빛이 방출된다. 그렇죠. 2번에서 1번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오니까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방출될 것이고 이 영역은 자외선 영역 그리고 라이먼 계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디귿에 나의 ES와 EPX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와 같다. 그렇죠. 수소니까. 그지? 수소는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몇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느냐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이 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 kJ/몰 요 값에 해당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되뇌겨 봐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54쪽은요, 뒤쪽에 54쪽은 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쭉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페이지 55쪽에 보시면 이온의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온은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각각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때 보통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3번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3개가 있으니까 1s2, 2s1일 거예요. 맞죠? 근데 이때 양이온이 된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보는 원소들 중에서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 따라서 나머지 원소들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함으로써 안정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전자를 잃어서 18쪽이 되느냐 아니면 얻어서 18쪽처럼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랬을 때 금속 원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떼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전쪽이 18쪽을 따라갈 수가 있고, 따라서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리튬 1가 양이온의 형태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전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1s 2개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죠. 마찬가지로 18쪽을 따라가려고 할 때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를 버려버리는 것보다 부족한 수만큼 채우는 게 낫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s2, 2s2, 2p 5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원자가 전자가 2개, 5개, 총 7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원자가 전자를 8개를 채우면 안정하니까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를 얻는 게 낫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18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음이온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전자 배치는 1s2, 2s2, 2p6가 될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온 A1가 양이온과 B1가 음이온은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가진다. 자, A1가 양이온이 있고요, B1가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는 모두 1s2, 2s2, 2p6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온 상태로 요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실제 원자는 뭐냐 이거지. 실제 원자는 A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된 거고 배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은 1s2에 2s2에 2p6에다가 원래대로 3s 하나를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11개. 맞지? 따라서 A는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B1가 음이온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실제 배치는 1s2, 2s2, 2p 5으로 끝나겠죠.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총 9개. 따라서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원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으로 옳은 걸 가죠. 기억. 홀전자의 수는 A와 B가 각각 1개이다. 홀전자라고 하는 것은 각각 오비탈에 전자 하나만 채워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얘네들은 1s, 2s, 2p까지는 전자가 다 꽉 채워져 있습니다. 대신에 3s에 지금 현재 전자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채워져 있는 거죠. 홀전자 하나.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1s, 2s까지는 꽉 채워져 있고 2p에는 지금 현재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그때 5개가 채워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채워진다면 홀전자 역시 하나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원자 상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걸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둘 다 홀전자는 몇 개씩? 1개씩.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의 원자가 전자 수는 B가 A보다 6개 많다. 얘 원자가 전자 몇 개? 원자 상태입니다. A는 원자가 전자 몇 개? 나트륨 1개. 그죠? 플로린은 몇 개? 2개, 5개, 7개. 따라서 B가 6개가 더 많죠. 그지? 그래서 니은 맞네요. 디귿에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는 같다. 자,
A, 나트륨은 오비탈이 어디에 있어요? 3s에 있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고요. 그런데 플로리는 2s랑 2p에 있죠. 따라서 주 양자수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두 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페이지 56쪽에 나와 있는 유효액 전하를 보시면 이 부분은 모두 이제 정리가 다 끝나는데, 이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핵전하입니다. 핵전하. 이 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의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그런데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원자핵 내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맞지? 그러면서 그 양성자가 하나당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의 전하량을 띠고 있단 말이죠. 그때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의 힘이 각각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양성자의 전하량에다가 그 수를 곱한 것만큼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값은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고, 거기에 이제 n개만큼을 곱했을 때 이제 각각 핵전하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지? 당연히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가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양성자의 전하량을 실제값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보통 플러스 1 뭐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지? 예를 들어 원자에게 플러스 1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아, 양성자가 하나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 플러스 2면은 아, 양성자가 2개구나. 플러스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양성자가 11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맞지? 그런데 요 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그 원소가 어떠한 화학 반응을 거치거나 또는 이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원자핵 자체는, 핵 전하량은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것이 원자가 됐든 이온이 됐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유효 핵전하죠. 유효 핵전하. 그러니까 앞서 핵전하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효 핵전하는 좀 다른 겁니다. 유효 핵전하는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전자들이 어딘가에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랬을 때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간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각각의 전자들을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힘을 우리가 유효핵전하라고 표현합니다. 특히나 보통 유효핵전하 이러면은 원자과 전자에 미치는 핵전하의 양의 실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전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가 3개 있는 원자라면은 얘는 플러스 3, 그러니까 리튬이거든요. 리튬. 그런데 저 핵 전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전자들을 끌어당길 때 그 전자 하나하나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핵전하, 그것을 우리가 유효핵전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전자를 물어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원자과 전자라고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지금 플러스 3의 전하를 띠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정전기적 인력 표현할 때 F는 K R의 제곱분의 Q1, Q2라는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전기적 인력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 Q1과 Q2는 전하량이죠, 전하량. 그러니까
하나는 원자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자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원자핵도 일정하고 전자도 동일하다면은 결과적으로 Q1, Q2 값은 동일해요. 단 뭐가 달라요? 전자까지의 거리가 다르죠. 맞습니까? 전자까지의 거리가 다르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실제로 작용하는 인력 자체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같은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요 전자의 유효액 전하랑 요 전자의 유효액 전하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유효액 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당연히 핵 전하량입니다. 핵 전하가 크면 클수록, 즉 양성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자에게 미치는 힘은 강해지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바로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요 가려막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를 끌어당기고 싶은데 그 앞에 누군가가 그걸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느냐? 간단한 거죠. 다른 전자들이 가려막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때 다시 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요,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플러스 3짜리가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원자핵이 이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은 겁니다. 전자를 끌어당기고 싶은 건데, 문제는 전자를 쭉 끌어당기다 보면은 요 각각의 전자들이 서로 간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반발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것은 원자핵이 전자핵에 작용하는 인력인데, 문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반발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기는데 밀어버리면 그만큼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요 전자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반발력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전자가 안쪽으로 잡아당겨질 때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반발력을 통해서 가려막기도 하지만, 같은 전자 껍질 내에서도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안쪽이 가려막는 효과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가려막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선생님, 뭐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반발력이 세지 않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위치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요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가려막기 효과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원자핵의 그 전하량을 우리가 유효핵 전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게 잡아당겨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유효핵 전하가 작다라는 것은 실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효핵 전하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는 게, 유효핵 전하랑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원자 반지름이에요. 우리가 다음 강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원자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저 원자 반지름이랑 유효핵 전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자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유효핵 전하 같은 경우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전자를 얼마만큼 세게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결정되기도 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원자 반지름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거 두 가지는 분명히 영향성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유효핵 전하는 이 정도까지 보시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 문제를 풀거나 또는 뒤에 가서 원자 반지름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핵 전하랑 유효핵 전하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유효핵 전하는 핵 전하량과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까지 감안한 전자에게 미치는 실제 전하량이라는 거, 알겠지?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EBS 문제를 풀었었습니까? 같이 함께?
우리가 몇 번까지 문제를 풀었었죠? 11번. 11번까지 풀었나요? 그러면은 1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주 양자수가 n인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수와 최대 허용 전자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K껍질, 그 다음에 L껍질, 그 다음에 M껍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때 오비탈의 수랑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전자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오비탈의 종류는? 하고 물어보면은 얘는 S 하나밖에 없죠. 얘는 SP니까 2개 있고요. 얘는 SPD니까 3개 있고요.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수를 따지면은 얘는 1개, 얘는 하나 3개에서 4개, 얘는 하나 3개 5개에서 9개.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전자수는 각각의 오비탈마다 2개씩 채워지니까 각각 2를 곱해서 2개, 8개, 18개까지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각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수는 n의 제곱이다. 자, 종류가 n이죠. 그리고 수는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자수는 2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건지 정리해보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에 한 개의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 그쵸? 1, 4, 9인데 2, 8, 18만큼 전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2개씩 채워진다는 뜻이 되겠죠? 니은도 맞네요. L 전자껍질에는 SPDF 오비탈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L 껍질에는 2종류, 그러니까 ES랑 EP 이렇게 2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13번 볼게요. 그림은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그림은 따로따로 그려져 있지만 우리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s 오비탈은 구형의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방향성이 없고요. 예를 들어 1s 오비탈이 요만하게 생겼으면은 2s 오비탈은 요만하게 생겼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1s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다. 그죠? 1s든 2s든 다 구형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2s 오비탈은 1s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1s는 K껍질, 2s는 L껍질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에너지 준위는 주 양자수가 큰 2s가 에너지 준위가 더 클 겁니다. 따라서 니은 맞고요. 디귿에 2s 오비탈은 방향에 관계없이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그것은 2s뿐만이 아니라 모든 s 오비탈의 특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네요. 따라서 답을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4번 계속 갑니다. 원자 가나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원자라 그랬죠? 그지? 그렇다면 전자수 세어보면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는 전자가 총 몇 개예요? 3개죠. 원자 번호 3번에 그지? 리튬이네요. 맞지? 그럼 나 볼까요? 나 전자수 몇 개입니까? 전자수 똑같이 3개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3번 리튬이 될 겁니다. 단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 있고 L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 있고 M 껍질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바닥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일단 L에 있는 하나가 어디에 채워져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지?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들뜬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가나는 같은 원소이다. 맞죠? 가나 원소 2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가보다 불안정하다.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는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들뜬 상태라고 그랬죠. 그것도 가가 들뜬 상태라고 하더라도 얘는 예를 들어서 ES에 있어야 될 전자가 뭐 2P로 전자가 전이가 된다거나 이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ES에 있던 녀석이 3S로 간다든지 또는 3P로 간다든지 또는 심한 경우에는 3D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로 가든 전자전이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다면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게 더 크겠죠. 그럼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나에서 가로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바닥인지 들뜬인지 몰라. 하지만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예를 들어 2P로 가든 2S로 가든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니까 그지? 그만큼 빛이 방출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역시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15번
가부터 다는 질소 원자의 전자를 오비탈에 임의로 배치한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질소 원자 번호 7번이죠. 전자 7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자 7개 채워줘야 될 텐데 가를 보시면은요. 1s에 2개 채웠고 2s에 2개 채웠고 그 다음에 2p에 3개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 2px에 하나, 2py에 하나, 2pz에 하나를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2p에 3개 채우고 있고 각각 홀전자수 하나씩 채워져 있으니까 얘가 무슨 상태다? 바닥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나로 갑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요. 자, 1s에 2개 채워져 있고 2s에 2개까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px라고 보면은 2px에 2개 채워져 있고 2py에 하나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지? 그렇다면은 가에 비해서 들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다 같은 경우에는요. 다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x에 2개, 2py에 지금 하나가 채워져 있는데 나랑 다랑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요거 2px를 보면은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채워져 있지? 맞지?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연자 대치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다. 가는 바닥 상태죠? 바닥 상태는요, 전자 배치의 원리, 즉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훈트의 규칙을 만족한다. 훈트의 규칙은 뭐였어요?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수용이 되며 이때 전자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면 된다 이거잖아요. 자, 들뜬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지만 지금 현재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걸 보면은요, 최대 채워진 전자의 수는 다 2개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2개씩 채워져 있는 녀석들이 모두 스핀 방향이 반대죠. 그렇다면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는 거야. 단 뭐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훈트의 규칙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지. 훈트의 규칙에서 어긋나니까 들뜬 상태가 된 것뿐이지 불가능한 전자 배치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러니까 싸움의 원리나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니은은 훈트의 규칙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지? 훈트의 규칙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홀전자가 아니니까. 디귿에 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맞아요? 안 되죠. 그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귿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해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S오비탈랑 P오비탈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S는 뭐 당연히 구형일 거고요. P형은 각각 X, Y 지축으로 R형 모양의 오비탈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P오비탈은 모든 전자껍질에 존재한다. 틀린 말이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EPX 오비탈에 수용되는 최대 전자수는 ES 오비탈의 3배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에 채워지는 전자수는 최대 6개까지가 가능하니까 ES보다는 3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EPX랑 ES는 둘 다 2개씩 채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 다전자 원자에서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s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답은 디귿 하나만. 그치? 자, 넘어가셔서 17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주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적혀 있는데 주 양자수 1번과 2번 각각 K 껍질과 L 껍질이고요.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는 여기에 1s, 여기에 2s, 2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오비탈의 수는 종류는 한 가지, 두 가지고요. 오비탈의 수는 한 개, 4개가 되어야 되겠죠. 맞지?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와 나는 모양이 구형이다. 가는 뭐예요? 1s죠. 나는 뭐예요? 2s죠. 그러니까 둘 다 구형의 오비탈이고요. 디귿, 다는 p 오비탈이다. 그렇죠. 다는 2p 오비탈이죠. 그지? 니은도 맞네요. 디귿의 바닥 상태에서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의 원자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죠? 볼게요.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은 1s2, 2s2, 2p, 5로 끝나겠죠. 종류는 몇 개? 하나, 둘, 셋. 그런데 이때 1s에 하나, 2s에 하나, 2p의 오비탈이 3개가 있을 때 전자를 채워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8, 9 이렇게 채워지는 거지. 그렇다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아까 선생님이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를 놓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번 계속 갈게요. 원자 A부터 C의 전자 배치이다. 다 원자예요.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1S에 2개, 2S에 1개, 2P에 3개가 채워져 있죠. 맞지? 일단 이렇게 그림 나와 있으면 스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ABC는 스핀 방향이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둘, 하나, 셋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자수 6개, 따라서 원자 번호 6번 탄소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얘는 들뜬 상태죠. 그죠? 자, 계속해서 B를 갑니다. B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총 몇 개? 4개. 따라서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될 것이고요. 전자 배치 보면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바닥 상태. 자, 계속해서 C를 보시면은요. C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총 5개. 그치? 근데 역시 잘못 채워진 거 없습니다. 전자수 9개, 플루오린. 역시 바닥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A는 들뜬 상태이다. 맞고요. 니은에 B의 홀전자 수는 2개이다. 홀전자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보면은 2P4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으면 홀전자가 몇 개? 2개.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에 C의 원자가 전자수 5개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C는 2개, 5개에서 총 몇 개? 7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 1번부터 10번의 원소 중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A부터 D의 원자가 바닥 상태를 갖는 홀전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홀전자 수를 이야기했어요. 홀전자 수. 맞죠? 그러면서 지금 A, B, C, D가 있는데 홀전자 수가 A는 2개, B는 3개, C는 2개, D는 1개거든요. 지금 원자 번호 1번부터 10번 때까지 중에서 연속적으로 홀전자의 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1쪽과 2쪽은 홀전자의 수가 연속적으로 간다 해도 하나 빵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를 해버리고 3번, 4번, 3번부터 10번까지 중에 2개, 3개, 2개, 1개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라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S에 2개를 채운 다음에 2S에다가 2개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2P에다가 2개를 채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 6번 탄소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 번호 7번 질소,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 번호 9번 플로린까지 얘네들의 홀전자 수를 좀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2P 전체가 다 홀전자죠. 2개가 나올 것이고요. 질소는 1S2, 2S2, 2P3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 녀석이 전체적으로 3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소는 1S2, 2S2, 2P4 중에서 전자가 하나 오비탈에 2개 채워져 있고 나머지 하나 2개씩은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가 2개가 나올 것이고, 플루오린은 1S2, 2S2, 2P5 해서 홀전자수 하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보통은 외우는 건 아닌데 홀전자의 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있는 녀석들은요, 바닥 상태에서 주로 P 오비탈에다가 3개를 채우고 있을 때가 기준이에요. 맞지? 1번부터 20번까지만 본다면.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탄소부터 A, B, C, D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설명을 옳은 거 가볼게요. 기억, B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요거잖아요. 그지? 1S2, 2S2, 2P3. 그지?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A와 C의 원자가 전자의 수는 같다. A는 원자가 전자 수 몇 개야?
몇 개? 2개, 2개, 4개죠. C는요, 2개, 4개, 6개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니은 틀리고 디귿에 D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다. 2개, 5개, 7개죠. 그지?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전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라 그랬어요. 자, 지금 보면은 가운데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 11개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A는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는 한번 보자고요. 기억에 전자에게 작용하는 유효액전하는 B가 A보다 작다 그랬어요. 자, 핵전하는 11입니다. 근데 A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고 B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거리도 B가 멀어요. 거기다가 A는요, 유액전하를 감안할 때 자신의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반발력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의 반발력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지? 그럼 원래보다 실제값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핵전하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자 껍질에는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의 전자 껍질에는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지만 문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도 반발력이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도 반발력이 있잖아. 그랬을 때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것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반발력인 가렴합기 효과가 더 크거든요. 따라서 가렴합기 효과는 B가 훨씬 더 크고요. 유효액전하는 A가 B보다 더 큰 거죠. 따라서 B가 A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 아니죠. B가 작다니까요. 기억이나 니은이나 똑같은 말이지 뭐. 안 그래? 그 다음에 디귿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B가 A보다 작다. 이거 볼까요? 전자를 떼어낸대요. 어디까지 떼어내겠어? 당연히 무한대까지 떼어내겠지. 맞지?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떼어내야 되고 B는 이만큼 떼어내면 되잖아. 작겠죠. 따라서 B가 A보다 작다.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2점짜리 문제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점짜리 문제도 좀 풀었었던 것 같은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3점짜리 문제와 함께 나머지 미래로 문제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